외부 지문 가보자고. 외부 지문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랑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먼저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 문단 번호부터 써봅시다. 몇 개 문단이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단으로 7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아니네? 맞네? 글이 왜 이렇게 길어? 총 9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꽤 긴 글이야, 꽤 긴 글. 자, 가봅시다. 원래 이렇게까지는 길지 않아. 선생님이 이게 보기 편하라고 줄 간격을 넓혀놔서 페이지를 많이 차지한 거지. 이 정도면 2,500자. 2,500자 지문이면 1학년 수준에 나온 글 중에서는 가장 긴 게 될 것 같아. 2,500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항상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고 했지.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한번 봅시다. 심리학자 카너먼은 인물이 나오면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지.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라고 된 거야. 그럼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더 밑줄이 되겠죠?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그래도 내신 있게 보자면 전통 경제학에서는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게 전통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에 반기를 들었어. 왜? 뭐에 직감한다? 여기도 밑줄일 걸. 그러면 논리적 사고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 거야. 이 카너먼이라는 사람은. 직감에 의해서. 그래서 뭐를 접목시켰냐면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어디에다가? 경제학에 접목시킨 거야.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켰고 그게 새로운 이론이 여기에 나올 거라는 거야. 그죠? 전통 경제학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니네 거는 빈칸이죠? 채워보세요. 심리학자 카너먼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보다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나와 있고 R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어떤 게 다른지 물어보면 실제로는 후자가 많지만 사람들은 앞에 게 더 많다고 말한다는 거야. 이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를 실제 발생 빈도보다 더 많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특성을 경제학에다 접목시킨 거야. 카너먼은 이런 인간 행동 양상을 연구해 전통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전제에 반대하며 심리학 연구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됐죠? 그러면 그 이론이 심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가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전통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한다고 했죠.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라고 했는데, 재화와 용역이라고 말하니까 이 말 자체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재화는 물건이야, 물건. 용역은 우리가 각종 말하는 서비스라고 말해.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 물건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해.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나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 활동 등을 연구한단 말이야. 전통 경제학의 대표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문단에서는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얘는 뭘 따른 거라고? 전통 경제학의 대표 이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전통 경제학 대표는 기대 효용 이론이 되겠죠.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라고 했어. 효용. 효용이라는 말도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 효용은 만족감이라고 보면 돼요. 얼만큼 쓸모가 있냐, 쓰임새니까 만족감 또는 이익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될 거야. 선택할 각 대안의 만족감과 이익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 효용 이론인 거야. 왜?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거지.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라고 나왔죠. 만족감.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이라고 했는데 그 기대 효용이라는 말은 기대 효용은 뭐라고? 어떤 대안의 기대값이야.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만족감. 이거죠. 기대 효용이죠.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 효용에다가 개별 사건에 내 어떤 대안들을 선택할 거잖아. 이것도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잖아. 그 개별 사건의 만족감에다가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이걸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라는 거야. 내가 이 사건을 선택했어. 그죠? 거기서 들 수 있는 만족감과 발생 확률. 또 이걸 내가 선택했어. 거기서 들 수 있는 만족감과 발생 확률 더해지는 게 기대 효용이야. 밑에 예문 나오니까 요건 이렇게 한번 보면 돼. 여기는 이제 전통 경제학이야. 전통 경제학에서 기대 효용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야. 원래 합리적이라면. 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얘까지 보고 갈게요. 예컨대 동전을 넣어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얻어요. 자, 체크 한번 해볼까? 앞면이 나오면 2만 원, 뒷면이 나오면 만 원을 읽는다는 얘기야. 앞면이 나오면 그랬으니까 플러스 2만 원이 되겠죠. 플러스 2만 원. 뒷면이 나오면 만 원을 잃어. 마이너스 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게임 A야. 이런 게임 A. 다음 앞면과 또 뒷면이 나오겠죠. 앞면이 나오면 만 원을 얻어. 플러스 만 원입니다. 뒷면이 나오면 5천 원을 잃어. 마이너스 5천 원이죠. 이런 게임 뭐가 있다? B가 있다고 해보자 라는 거야. 화폐 효용은 그것의 액면가와 같다고 할 때 효용은 만족감이요. 만족감은 이 금액의 크기랑 같다는 거야.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이므로 이 게임의 A의 기대 효용 구하는 것 방식 나와 있지. 게임 A 거 한번 해볼까? 여기 구하는 공식 나와 있잖아. 개별 사건의 효용 앞면 나오면 얼마야? 게임 A 앞면 나오면 2만 원이지. 2만 원 곱하기 발생 확률 몇이니? 0.5지. 0.5 곱했어. 그지? 더하기. 뒷면이 나오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만이지.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0.5야. 이렇게 하면 게임 A의 확률이 나오는 거야. 맞아? 게임 B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나오겠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게임 A의 기대효용은 일단 2만 원이지. 2만 원에다가 곱하기 0.5를 하겠지. 0.5를 하겠지. 그지? 그 다음 원래는 더하기 가야 돼. 더하기인데 만 원에다가 0.5에다가 빼면 얼마가 돼? 5천 원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A의 기대효용은 5천 원. 그러면 게임 B의 기대효용은 얼마가 되냐? 만 원에 0.5 더하기 이렇게 하면 2,50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면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게임을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지. 기대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효용이 더 큰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 사람은 게임 B를 선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된 거지. 기대효용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A를 선택해야 되지만 실제는 사람들이 뭘 선택한다? B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걸로 설명을 못 하잖아. 그게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앞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갑시다. 이렇게. 이 문단에서 전통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재화와 영역,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했단 말이야. 전통적인 경제학. 대표적인 게 기대 효용 이론이야.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 중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했지? 효용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얘기했고, 기대효용, 어떤 대안의 기대값이야. 즉, 기대효용은 대안 선택 시 발생하면 가능한 각 사건 효용에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계산하면 실제로 계산이 쉽게 나오지. 그래서 게임 A를 보면 게임 A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만원 얻고 뒷면이 나오면 만원 잃는 거고, 게임 B는 앞면이 나오면 만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천원을 잃는 거야. 이걸 각각 계산해 보면 게임 A는 2만원 곱하기 0.5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0.5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로 해도 되겠지? 5천원이고 얘는 2,500원이야. 근데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자면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해서 효용이 가장 큰 걸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5천원이 나온 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지. A를, 게임 A를. 그런데 기대 효용에 따르면 더 큰 기대 효용을 가지고 있는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더 안전한 게임인 뭐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하게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무슨 이론을? 전망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했죠. 이 전망이론이 그러면 카너먼이 제시한 새로운 이론이 되겠죠. 전망이론을 제시하였다. 전망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적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이론이다 라고 했어. 개념이야.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각각 결정해 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이다 라고 했죠. 전망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할 것 같아요. 이득보다 뭐에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사람은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망은 이제 대안을 선택해서 발생한 성과 가치 있지. 성과. 아까 돈 나오지. 선택했을 때 5만원, 만원. 성과에다가 각각 결정해 가중치를 곱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선 이 말만 들어보면 어디에 가중치가 더해지겠니? 이득에 더해지겠니? 손실에 더해지겠니? 손실에 더해지는 거야.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거 더한 값이라는 거야. 자, 여기도 가볼게요. 카너먼의 전망이론은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를 반영한 거야. 전망은 대안의 개별 성과, 각각의 성과에 가치 결정 가중치를 곱해. 그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값인 거야. 결정 가중치는 실제 확률과 달리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확률이겠지.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냐? 그치? 사람마다 가중치가 다를 수 있겠지. 이 이론은 기대형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설명하게 되는 거야. 왜 5,000원이 아니라 2,500원을 선택했냐? 왜? 위험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거야. 가중치를 준 거지.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만원에다가 가중치를 준 거야. 자,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한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 X축은 성과를 나타내고요.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된다? 준거점이고 현재 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나의 상태까지는 안 쓸게요. 오른쪽은 이득 영역이고, 그래서 이쪽은 이득 영역, 왼쪽은 손실 영역이 되는 거죠. 이쪽은 손실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가보자.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VA와 이득 영역의 VA야. 이득 영역 이쪽이죠. VA. 손실 영역의 VA 여기죠. 여기. 손실력 이 VA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큽니까? 후자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자 성과 똑같은 성과를 했어. 이만큼. 이렇게 펴봐봐. 성과니까 이만큼의 성과가 있어. 그치? 이만큼의 이루는 성과가 있어. 같이 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득에서는 가치를 이만큼만 밖에 안 부여해. 근데 손실에서는 가치를 이만큼 부여하는 거야. 그럼 손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절대값을 비교하면 후자의 값이 더 똑같은 성과에 대한 손실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죠? 밑줄 하나 더 해줄게요. 여기 그림이 어떤 그래프인지 설명해 줬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성과에 대해 이득보다 똑같은 이득, 똑같은 손실이잖아. 이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이득에는 이만큼, 손실에는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가로축은 성과, 세로축은 성과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야. 두 축이 만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인 중거점이 되는 거고 중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 왼쪽은 손실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기울기보다 손실 영역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했죠. 이 말은 이득에서 느끼는 가치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본 거야. 절대값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일 때 손실감이 이득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여기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가 10,000원을 얻었을 때 여기는 10,000원을 잃었을 때야. 10,000원을 얻었을 때는 만족감이 이만큼인데 10,000원을 잃었을 때 없어지는 만족감은 이만큼이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이게 전망이로 따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게임 A와 B 중에 사람들이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20,000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이 10,000원을 얻었을 때 이득보다 얘가 크지. 하지만 10,000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이 5,000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당연히 크지. 근데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손실감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게임에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는 것은 더 큰 손실감을 뭐하고자?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전망이론 그래프에 따르면 게임 A에서 20,000원 얻은 이득감은 게임 B에서 10,000원에 얻은 이득감보다는 커. 이득감이니까. 그러나 게임 A에서 10,000원 잃은 손실감은 게임 B에서 5,000원을 잃은 손실감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되는 거야. 이걸 그래프에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요거 지울게 다. 여기 썼던 거 다 지우고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성과를 볼게요. 게임 A의 성과. 여기가 10,000원이고, 여기가 20,000원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과. 10,000원을 얻은 게임은 이만큼인데, 20,000원 얻은 게임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얼마였냐면, 여기는 5,000원이라고 말이야. 5,000원이야. 5,000원 잃었을 때보다 10,000원 잃었을 때 그 손실감이 더 크다는 거지. 가치가. 그래서 게임 A는 얼마냐? 20,000원에 10,000원이잖아. 볼까? 게임 A는 얼마냐? A 이거야. 이득은 얼마? 20,000원. 손실은 얼마? 10,000원이지. 10,000원이니까 여기인 거야. 그래서 손실은 이만큼 느끼고 이득감은 이만큼인 거야. 이렇게. 하지만 게임 B는
이득은 10,000원이야. 근데 이만큼인데 손실은 이만큼이야. 이렇게. 그래서 손실에 대한 가중치를 더 주기 때문에 손실이 적은 걸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볼게요. 자, 다음 7번째 문단 가봅시다. 전망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한다라는 거. 이런 이제 심리가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틀 효과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틀 효과가 나오죠. 여기서는 틀 효과.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서 긍정적 틀, 부정적 틀로 인식한다라고 해서 긍정적 틀, 부정적 틀이야. 긍정적 틀은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 손실을 주는지라고 했는데 손실을 주면 부정적 틀, 이득을 주면 긍정적 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득을 주는 상황인지 손실을 주는 상황이지.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선택을 선택한다라고 본 거야. 다시 해볼게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죠. 연결해보면 긍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한다는 거야. 이걸 기억해둬야 돼. 이득을 주는 상황이면 긍정적인 틀, 이럴 때는 확실한 이득. 나한테 손실을 주는 틀은 부정적인 틀, 그럴 때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이야.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위험 회피 성향이에요.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틀에서는 뭐 한다고? 위험 회피 성향을. 긍정적인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 부정적인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건 긍정적인 틀이에요. 그럴 때는 확실한 이득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는 위험 회피 성향을. 자신한테 손실을 주는 건 부정적인 틀이에요. 그럴 때는 불확실한 손실을 택합니다. 그럴 때는 위험 추구 현상이죠. 왜? 불확실한 손실을 대안을 선택하잖아. 손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 추구고, 여기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선택 상황에서 이와 같은 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전망이론에서는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틀 효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면 긍정적인 틀로, 손실을 주면 부정적인 틀. 긍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확실성을 선호하는 태도를 위험 회피,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태도를 위험 추구. 다른 데는 긍정적인 틀에서는 위험 회피, 부정적인 틀에서는 위험 추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놨죠? 화살표 연결해놨지? 이득을 주는 건 긍정적인 틀, 그럴 때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이고 위험 회피 성향을. 그 다음 손실을 주는 건 부정적인 틀이고 이때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위험 추구 성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황 1. 100만 원이 있으며 A안과 B안 중 하나를 뭐 한다고? 선택하는 거죠. A.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B. 1의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긍정적인 틀이니 부정적인 틀이니?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손실이 되는 거야? 이거 봐봐.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해. 1의 확률로 50만 원을 받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틀이죠.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틀이 됩니다. 왜? 5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을 받잖아. 잃는 건 없잖아. 그치? 근데 B를 가볼까? 100만 원이 있으면 C안과 D안 중 하나를 택한대.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아.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어. 얘는 잃는다지? 그치? 얘는 100만 원을 잃거나 50만 원을 잃으니까 얘는 긍정적인 틀이 아니라 뭐가 돼? 부정적인 틀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긍정적인 틀이면 뭘 선택한다고? 확실한 이득을 선택한다고 했지. 그럼 얘는 무슨 성향? 그렇지. 위험 회피 성향. 부정적인 틀이지. 이럴 때는 뭘 선택한다?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얘는 위험 추구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뭘 선택할까요? 확실한 이득이지. 위험이 없는 거니까 B안을 선택할 겁니다. 여기서는 B안을 선택하죠. 여기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뜻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C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 1은 이득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긍정적인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불확실한 A보다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하고,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한다라는 거. 됐어? 좋아. 이해됐죠? 전통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면서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그 결과 어떤 거냐?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해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카너먼이 전망 이론에 가지는 의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옆에 있는 거 빈칸 채워봅시다. 여기 했고, 여기 자. 상황 1은 긍정적인 틀. 사람들은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하고,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부정적인 틀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이 불확실한 C를 선택한다는 거야.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죠. 하지만 카너먼은 실제 인간 선택 행동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다 접목시켰어. 그래서 이거 뭐?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카너먼의 연구 성과가 되겠습니다. 오문단? 오문단. 가로 측은 성과, 그죠? 세로 측은 성과에 부여하는 가치. 두 측이 만나는 지점은 나의 현재 상황인 준거점. 준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 왼쪽은 손실 영역.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기울기보다 손실 영역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했지. 그 말은 사람들이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손실감이 이득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아래도요. 뭐야, 잠깐. 이거 6문단인데 5문단이라고 되어 있네. 전망이론은 게임 예에서는 2만원 얻는 이득감은 비해서 당연히 크죠. 하지만 게임 1에서 만원 있는 손실감은 5천원 있는 손실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손실감이 더 적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를 가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고요. 니네 학교 학습지에 보니까 학습지에 문제가 실려 있었잖아. 문제가 실려 있는데 전체 실려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빼고 몇 개만 실어놨더라고. 선생님 뒤에 나머지 문제까지 다 실어놨거든요. 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다.